그러니까 정원교입니다. 제가 그 신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최근에 읽었습니다. 이걸 이제 좀 축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위즈덤, 인문기행 위즈덤이라는 기사인데, 이번에는 홍익희, 이분이 교수신 것 같은데, 홍익씨의 신유대인 이야기, 청어잡이에서 태동한 근대 자본주의, 이런 기사를 아주 재밌게 쓰셔서, 요새같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도 심하고 그러는데, 이런 그 위즈덤,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세와 중세. 중세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이제 서기 2000년이기 때문에 서기 1000년을 중심으로 한 600~700년, 700~800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서기 0년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500~600년이 지난 서기 500년, 6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의 그 1000년. 이걸 중세라고 그러고 그 이후를 근대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말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중세시대 어쩌고, 근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죠. 근데 그 중세와 현대를 어떻게 가르느냐? 요게 1492년이 중세와 현대를 가른다. 1492년. 요거는 뭐 숫자가 귀찮으시지만 참고로 한번 넣어두세요. 그거보다 100년 전에 1392년에는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게 1392년. 그 100년 후 1492년이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기준연도고, 그 후로부터 또 100년이 지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392년 이시조선이 건국되고, 1492년이 중세와 근대를 가르내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재밌죠? 100년 사이로. 이 1492년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날을 세우고 100년 후 1492년에 이미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스페인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요게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해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고 잊어답시십시오. 그리고 그 100년 후에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조선이 쑥대밭이 됐죠. 그런데 이 1492년이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데 왜 그러면 그 콜럼버스가 발견했지?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때 8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스페인이 이슬람 교도들을 몰아내고 오늘날의 기독교 국가로 된 게 바로 또 요때입니다. 요 1492년이. 그때 스페인이 그 왕국을 이슬람 밑에서,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밑에서 800년을 고생하다가 그놈들을 쫓아내고 지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그 스페인이 그때 또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을 했죠. 그래서 1492년인 게 참 재미있고 중요한 해입니다. 그때 기독교 왕국이 되면서 스페인이 기독교 왕국이 되니까 이슬람은 당연히 쫓아내고, 또 이슬람은 아니지만 유태교를 믿는, 기독교가 아닌 유태교를 믿는 유태인도 또 쫓아냈어요. 우린 기독교 왕국으로 거듭나겠다. 그래서 그때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태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로 간 스페인에서 쫓겨나서 네덜란드로 간 유태인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걸 중상주의라고 그러죠. 장사를 중히 여긴다. 그래서 중상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중상주의,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물물교환도 하고 화폐도 하여튼 그 장사를 중히 여기는 중상주의를 꼭 피우면서 거기서 자본주의가 잉태가 됐다. 그래서 1492년이 참 재미있는 해입니다. 이 중상주의가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란은행, 영국과 화란, 네덜란드가 합한 은행이 영란은행입니다. 이 영란은행을 탄생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은행의 자본력을 중심으로 산업혁명과 대영 제국이 번영을 이끌게 되는 거죠. 1409년이 참 재미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영란은행이 그때 네덜란드의 자본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해서 만든 영란은행이 근대 자본주의의 모태가 되고
그걸 본떠서 만든 게 지금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그 연장선상에서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계 경제 질서를 잉태한 그 씨앗이 1492년에 부러졌다. 1492년이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데, 그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이 이슬람을 쫓아내서 기독교 국가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슬람뿐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유태인을 쫓아낸 그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쫓겨나서 네덜란드로 가서 영란은행을 세우고 중상주의 상업을 이끌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1492년 그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태인이 약 40만 명 정도 되는데, 영국도 쫓아냈습니다, 유태인을. 그러니까 영국에서 쫓아낸 유태인, 스페인에서 쫓아낸 유태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의 벨지움이 네덜란드 땅이었었죠. 근데 벨기에가 벨지움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프로방셀이라는 지방이에요. 플랑드르라는 지방이었었는데 그 벨지움이라는 나라가 없었죠. 유태인들은 거기에 그 무르게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항구인데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그 무르게라는 항구에서 보석 장사하고 무역을 시작했어요. 스페인에서 쫓겨난 40만 명, 영국에서 쫓겨난 몇십만 명의 유태인들이 그 프랑스 북서부 항구에서 이제 보석 장사와 무역을 시작했는데, 그 부르게가 강이 흘러서 바다로 나가는 우리 그 인천 같은 데죠. 말하자면 한강 하구가 막혀버린 겁니다. 토사로. 항구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니까 부르게 항구가 못 쓰게 되니까 어디로 갔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안트워프라는 데로 옮겨갔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 안트워프로 옮겨가자마자 한 7, 80년 있다가 1500년대 중반에 그 반란이 일어났어요. 안트워프에서. 거기서 한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부르게에 자리 잡았다가 안트워프로 옮겼다가 다시 암스테르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암스테르담, 한국하고 이렇게 직항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 옮겼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보석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가시면은 유태인들이 하는 보석, 그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보석 원석을 반지도 만들고 뭐 조각도 하고 그러는 보석 원석이 제일 발달한 데가 암스테르담입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그 보석 상회를 아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사실 수도 있고. 그런데 네덜란드가 어떤 데입니까? 바다보다 무려 4m나 낮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네덜란드라는 데가. 그러니까 소금기가 많아서 이제 농사를 짓기가 부족하죠. 농사를 부족해서 항상 부족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할 때도 지 먹을 건 지가 들고 가서 먹는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들고 가서, 지가 왜 여럿이 모여서 회식할 때야 더치페이야, 오늘은 각자 먹은 거 각자 내. 짜장면 시켜 먹을 놈은 짜장면 값 내고, 그 더치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더치라는 게 화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란식 지불 방법, 더치페이가 그래서 생겼다고 그럽니다. 이게 먹을 게 없는 나라니까 이제 모여서 하더라도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싸들고 가서 이렇게 이제 이거 먹어봐, 나도 그거 한 점 먹어볼게, 이렇게 이제 지낸 거죠. 그래서 이게 더치페이라는 말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네덜란드 인구가 한 1100만이 되는데 그때는 1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한 500년 전에. 그리고 100만 명 네덜란드 인구 중에 30만 명이 청어잡이에 종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청어가 네덜란드 100만 명을 내가 살리는 거죠. 인구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이 청어잡이라니까. 청어가 말하자면 네덜란드 국민의 밥줄입니다. 밥줄. 그런데 이걸 오래 두고 먹어야 되잖아요. 생선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절여야죠. 그런데 그 절이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금을 독일 북쪽에 북극해에서 흘러나오는 바다가 발티케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바위에서 나오는 암염,
사다가 청어를 절였어요. 절였는데 유태인들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암염이라는 게 쓰고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로 청어를 절으니까 청어가 맛이 없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스페인에 살다가 쫓겨났는데 자기네들이 살던 그 스페인의 그 바스크라는 데가 이제 좀 종족이 싸납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는 데인데 그 바스크에 그 아주 그 맛있는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해염이라고 그럽니까? 바위 소금이 아니고 이렇게 바닷물로 만든 그 소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던 데니까 거기 가서 그 소금을 갖다가 청어를 절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공급하던 독일의 그 발티크해에 있는 그 지역이 망해버렸어요. 이제 한자동맹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 소금을 팔고 그래가지고 그 소금업자들이 한자동맹이를 만들어서 이제 번영을 누리다가 그 청어조림용 소금을 유태인들이 스페인에서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 독일이 소금 팔아서 번영하던 그 장사꾼 그 조합이 망한 거죠. 한자동맹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자동맹이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소금 공급권을 딱 쥐고 청어 산업을 좌지우지하게 된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1500년대 중반에 지금부터 약 450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네덜란드에 약 100톤짜리 배가 청어 잡는 배가 2,000척이 있었다고 그래요. 2,000척이라는 거는 그 당시 유럽 전체의 배를 다 합해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런 데를 다 합해도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2,000척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고기잡이 배가. 그런데 이제 이 고기잡이 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화물선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청어 잡는 고기잡이를 가지고 유태인들이. 근데 화물선이라는 게 그때 동력이 없으니까 바람 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바람 위로 왔다 가니까 이제 돛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영국 배들은 30명이 달라붙어서 이 돛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도르래를 여러분 아시죠? 도르래라는 거를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달아서 그걸 이제 그 복합 도르래 밑에서 하나만 하면은 안 되니까 도르래를 돛대 중간에도 서너 군데를 달아서 하니까 영국 배들은 30명이 달라붙어서 돛대를 올리고 내리는데 유태인들은 10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를. 그런데 그 배도 유태인 배들은 이 갑판이 작고 이 배가 불룩한 배입니다. 유태인들이 만든 배는. 근데 그 배가 항구에 들어가면은 세금을 걷는데 갑판 사이즈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갑판을 잘 개고 배를 불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갑판이 적으니까 어떻게 하죠?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저항도 적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해상권을 쥐게 된 겁니다. 그걸 플루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플루트라는 배가 있습니다. 플루트 G는 그렇게 하는데 F1, FLUYT. 갑판은 작고 배가 불룩한 배를 플루트라고 그럽니다. 그 건조비도 이제 영국보다 60%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선 2,000척을 가지고 하면서 상선을 만들었습니다. 상선을 1,800척. 전 유럽의 상선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배가 네덜란드 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유럽 전체의 무역의 70%를 유태인이 장악을 한 겁니다. 유태인들이. 그걸 장악을 하다 보니까 동방을 그 유럽에서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돈 벌어 먹을 게 없으니까 동방으로 이제 나온 거죠. 이 유태인들이 또 원양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배를 만들고 1,800척이 되는 거대한 상선단을 만들어서 이쪽 인도나 중국에 와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배 한 몇 척씩 가서 하면은 해적 겉에도 당하고 물자 공급도 힘들고 그런데 회사를 만들어서 하니까 배가 한꺼번에 4, 50척이 움직이니까 그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만든 게 네덜란드에 있는 유태인입니다. 스페인하고 영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무려 14개 해운사의 배를 다 합해서 1600년 그러니까 1492년이 근대와 중세를 가르는 해인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그래서 동양개척에들은 엄청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 뭘 만들어요? 주식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 주식회사를 만든 게 그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너 100만 원 투자해.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이익이 남으면 너는 100만 원이 1%니까 이익이 100만 원이 남은 넌 10,000 원을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을 긁어마서 커다란 회사를 만든 게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무려 64톤을 모금을 해서 이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든 게 유태인인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유명화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무려 8배가 넘는 규모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제일 먼저 생긴 거죠. 1600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덜란드에 전 세계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금리로 결제를 하는 사람, 구리로 결제하는 사람, 은으로 결제하는 사람, 또 자기네 나라 돈 가져와서 결제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야, 금 가져오면 은을 몇 건 주고, 또 은을 가져오면 구리 돈을, 니네 돈은 뭐 이게 온갖 수십 가지의 돈이 그 네덜란드에 모이니까 유태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으니까 은행을 만든 겁니다. 은행을 만들어서 길더화라는 화폐도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금 한 양은 길더화 얼마, 은 한 양은 길더화 얼마, 구리는 얼마, 또 니네 나라 중국 돈은 길더화 얼마, 이게 길더화라는 통일 화폐를 딱 만들어가지고 중앙은행을 설립한 거죠. 이게 네덜란드의 유태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동인도 회사를 만들 때 주주를 모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주노를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권 거래소도 만들고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화폐를 통일하고 동인도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의 주식을 주주가 되고 싶거나 주주가 되기 싫은 사람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 거래소도 만들고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태인 주식회사, 중앙은행, 증권거래소가 1600년에 네덜란드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담 스미스, 그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가 네덜란드는 영토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영국보다 훨씬 부자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정부가 상인들이 만든 그 중앙은행에서 연 2%의 돈을 빌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 2%. 그러니까 연 2%에 무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연 2%의 돈을 빌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굉장히 그 이자가 싼 거 아닙니까? 신용이 좋으면 개인도 3%의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얼마? 아무리 싸도 5% 내셔야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정부는 2%, 신용이 좋은 개인도 3%에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 쓸 수가 있는 제도가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생겼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청어잡이에서 조선업과 해운업이 발달을 했고 거기서 중상주의, 장사를 중히 여기는 무역제도가 발달을 했고 거기서 자본주의의 씨앗인 은행과 증권거래소와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생긴 거죠. 요게 결판이 난 게 1492년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근데 이제 1492년 자녀들한테 말씀 오실 때 그보다 100년 전 1392년에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했고 그보다 100년 후 1592년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1492년 외우시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죠?